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월 11일 화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유럽 역사문화기행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앞서 얘기한 대로 운하의 도시 베네치아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 베네치아에 가보면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진 이 아파트촌들, 어떻게 보면 원룸촌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이 창문마다 나름대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화초를 기르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오늘은요, 이 베네치아의 문화유산을 살펴본 뒤에 이 통일 이탈리아를 한번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을 살펴보고요. 이 마지막으로 슬쩍 보는 이탈리아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하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운하의 야경입니다. 운하의 도시 베네치아로 우리 함께 떠나보도록 하죠. 이 베네치아는요, 이탈리아 북동부 이 베네토의 이 중심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베네치아 공화국의 국명에서 유래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구도심 전체에 수로가 뚫려 있어서 배를 타고 다닌다 해서 물의 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도 베네치아 구도심에는요, 이 자동차 도로가 하나도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행자 도로도요, 이 좁은 다리나 계단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죠. 현재 구도심 내 이동수단은 사실상 튼튼한 두 다리와 이 수상택시인 곤돌라, 수상버스인 바토레토 뿐입니다. 거기다가요, 이 수상교통수단도 운행 시 발생하는 파도로 인한 도시 건축물 균열을 막기 위해서 좁은 운하에서는 시속 7km, 넓은 운하에서는 시속 11km 정도로 속도 제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차라리 걷는 게 제일 빠르고 속도 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중세부터 베네치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물의 도시라든지 아드리아해의 여왕이라든지, 혹은 이 사육제 때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이 가면 축제가 있죠. 그래서 가면의 도시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베네치아는 또한 이 예술 건축 분야에서도 매우 건출한 유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 르네상스 시대 이 문화 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요. 이 유명한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인 안토니오 비발디의 이 고향이기도 합니다. 베네치아는 여전히 이탈리아에서 가장 매혹적인 도시이자 상징으로 꼽히고 있죠. 간단하게 이 베네치아의 역사를 한번 슬쩍 엿보도록 하죠. 이 베네치아라는 이름은 이 기원전 10세기까지 이곳에 살던 베네티인들에게서 유래했습니다. 이들이 기르는 말이 아주 유명해서요, 인근 그리스 도시 국가들도 이 준말을 얻기 위해 이들과
교류할 정도였습니다. 베네치아는 옛 베네치아 공화국의 수도로서 중세와 르네상스 기간 동안 유럽의 해상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죠. 또한 이 십자군 전쟁과 레판토 해전의 주도적 역할을 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베네치아는 중세와 르네상스 기간에 유럽의 해상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죠. 우리가 이 셰익스피어의 이 베니스의 이 상인이라는 이 소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그러한 이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 르네상스 기간 동안 이 유럽의 중심 도시였던 베네치아를 이 영어로는 이 베니스라고 하죠. 이 베니스를 무대로 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이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 비단, 향료, 밀을 거래하는 주요 창구였고요. 사실상 비단길의 서쪽 끝은 콘스탄티노플 혹은 이스탄불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제 그쪽에서 서양으로 이 물건이 동양의 중요한 물품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베네치아로 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 베네치아는 이 중세와 르네상스 기간 동안 세계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나폴레옹 전쟁과 비내 이후 이 오스트리아에 합병당하고요. 이 1866년 통일된 이탈리아의 영토가 되게 됩니다. 이 베네치아의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문화유적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베네치아의 아주 중요한 장소인 이 산마르코 광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베네치아에 자리 잡은 가장 유서 깊은 광장이 산마르코 광장입니다. 이 천년 동안 베네치아인 삶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요. 현지 사람들은 엘 피아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마르코 대성당이 있는데요. 이 높이 솟은 종탑이 인상적이고요. 이 아름다운 고딕 양식으로 이 정면이 꾸며진 도제의 궁전도 이 광장에 있습니다. 광장 주변에 가로수처럼 늘어선 아케이드 아래에 수많은 노천 카페도 존재하죠. 언제 이곳을 방문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도 각양각색입니다. 새벽에는 환상적인 일출 풍경이 아름답고요. 이 낮에는 많은 사람들로 활기찬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이 저녁에는 낭만적인 느낌이 아주 도드라지게 되죠. 이 산마르코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이 11세기에 지어진 성당의 정면은요, 높은 아치형 구조물이 있고요. 이 금과 대리석의 장식 그리고 조각상 등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인상적입니다. 이 도금된 모자이크 그리고 보석이 박힌 가리개, 웅장한 비잔틴풍의 건축 양식 등으로 꾸며져 있죠. 이 베네치아에서 가장 볼만한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맑은 날에는요, 성마르코 대성당의 황금빛 첨탑들이 아주 번쩍번쩍거립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황금교회라는 뜻의 이 치사도로라 부르고 있죠. 비잔틴 양식을 가장 잘 구현한 성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요, 이 베네치아의 명물인 종탑이 있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거나 뒤에 물러서서 정각마다 울리는 시계탑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을 수 있죠. 두 개의 청동상이 종을 치는데요. 500년 동안 한 번도 고장 없이 지금까지 계속 이 종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고장이야 났겠죠. 그렇지만 여하튼 잘 만들어진 건축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 출입구 주변에 아치형 구조물을 장식하고 있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조각품도 있습니다. 출입구 위에 왼쪽에 장식된 모자이크는 성 마르코 유해에 관한 곳인데요. 이 성인의 유해를 산 알렉산드리아에 빼앗겼다가 이 알렉산드리아는 사실상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이 헬레니즘 문명의 이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빼앗겼다가 828년에 베네치아로 옮겨온 이야기의 한 장면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성당 뒤쪽에는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 보관소가 있죠. 이 성 마르코 유해를 보관하고 있는 제단 뒤에는 팔라도로, 즉 황금 가리개가 있습니다. 이곳에는요, 이 루비, 에메랄드, 진주 등 수천 개의 보석으로 박혀 있고, 이 성인들의 이미지로 삼각 장식이 이루어진 여러 보물들이 보관되어 있죠. 금고에는 4차 십자군 전쟁에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약탈해온 유물이 있기도 하고요. 성모 마리아의 머리채로 알려진 것을 포함하여 여러 성인들의 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4차 십자군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4차 십자군 전쟁은 사실상 이 베네치아 상인들이 주도한 십자군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양의 기사들이 사실상 바다를 이 육지에서 말을 타는데 익숙했던 이 유목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기사들은 이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베네치아 사람들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발달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실상 이 십자군 전쟁에서 이 배를 그리고 이 수로를 개척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 4차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는 십자군들을 이 유럽의 십자군들에게 이 소위 말하는 배삭을 먼저 성금으로 치러야지만 배를 띄워줄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러면 콘스탄티노플을 우리 점령해서 거기서 얻은 노획물을 가지고 이제 십자군 원정, 즉 이스라엘로 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상 이 동맹국가였던 이 비잔틴 제국의 수도를 노략질해서 그 노략질한 돈으로 이 십자군 원정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이 서양의 이 십자군 원정군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서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사실상 이 성지를 탈환하는 것보다
이 콘스탄티노플의 이 보배를 노획해서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이 십자군 원정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 이 3차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 한 12차까지 이루어지는 십자군 원정은 사실상 뭐 성지 탈환이 1차적인 목적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사실상 이 노략질이 1차적인 목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들도 많습니다. 예, 대운하의 모습이고요. 이 곤돌라나 이 바포레토에 올라타기만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부분의 명소를 운하를 통해 갈 수 있습니다. 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곤돌라는 수상 택시고요. 바포레토는 수상 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바포레토가 훨씬 싸죠.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곳, 이 특정한 장소를 보시기 위해서 특정한 곳으로 가실 때는 곤돌라가 훨씬 더 유익합니다. 총 길이가 4km에 달하는 이 대운하를 보트로 이동할 경우 주변에 들어선 170여 개의 랜드마크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고딕풍의 카도로 이 궁전, 그리고 바로크풍의 이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 그리고 르네상스풍의 다리오 궁전 등도 있죠. 예, 고딕풍의 카도로 궁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이 바로크풍의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르네상스풍의 이 다리오 궁전의 모습입니다. 예, 이것은 리알토 다리인데요. 이 베네치아에서 가장 유서가 깊은 다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네치아의 가장 상징적인 볼거리 중 하나가 바로 리알토 다리입니다. 대운하를 가로지르는 4개의 다리 중 가장 오래되고 유서 깊은 이 다리죠. 그중 코스티투지온의 다리는 현대적인 다리라 건설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었고요. 나머지 2개는 스칼치 다리 그리고 아카데미아 다리입니다. 대운하를 따라 바포레토나 곤돌라를 타고 가다가 어시장을 돌 때쯤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리알토 다리죠. 1500년대 후반부터 이 도시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이 뚜렷한 V자 모양으로 설계된 이 다리는 높다란 석재 아케이드와 난간이 있어서요. 관광객들이 아래 운하를 따라 지나가는 곤돌라나 이 바포레토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붕이 있는 이 다리는요. 이 안토니오 다 폰테가 설계 및 건설을 담당했고요. 이 다 폰테는 이 유명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를 제치고 이 다리의 건축 계약을 따내게 됩니다. 아치형 구조물은 배가 지나가기에 충분하도록 높이 7.5m 대칭이 되는 아치형 구조와 중앙에 높이 솟은 구조물이 이 다리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죠. 다리를 건너려면 다리 꼭대기로 이어지는 3개의 통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중
두 개는 양 바깥쪽 난간을 따라 나 있고요. 가운데로 나 있는 길에는 유리 공예품과 보석 및 기타 공예품을 판매하는 이 가게가 있어서 이 보는 재미를 더해주죠. 예, 다음은 도제의 궁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제라는 말이 생경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베네치아 공화국 시장의 직무실 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것이 도제의 궁전이고요. 이 도제의 궁전은 수세기 동안 베네치아 통치자들의 진부실로 이용된 것이죠. 14세기에 지어진 이 궁전은요, 정면이 핑크색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어서 성 마르코 광장에서 단연 눈에 띄는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베네치아에서 통치자를 선거로 뽑는 시스템은 이 7세기부터 18세기까지 지속되었죠. 궁전을 둘러보면 이곳 통치자인 도제들의 위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방들은 프레스코, 이 그림, 그리고 화려한 벽난로 등으로 꾸며져 있죠. 황금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이곳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대회의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핀토레토의 거대한 작품인 이 천국이 이 직무실 도제 왕자 뒤로 걸려 있고요. 회의실의 모든 방은 핀토레토와 이 다른 예술가들의 그림과 프레스코 및 조각 작품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예, 대회의실의 이 모습입니다. 이 전설적인 호색가인 카사노바가 한때 갇혀있던 감옥도 있습니다. 이 감옥은요, 탄식의 다리를 통해 궁전과 연결되어 있죠. 이곳 수감자들이 수감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경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고 해서 이 탄식의 다리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이제 자유의 몸에서 이 감옥 생활을 할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7세기에 지어진 이 다리는요, 펠리스강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탄식의 다리라는 것은 펠리스강 위에 놓여 있고요. 이 도제의 궁전에 위치한 취조실과 강 건너 다른 쪽에 감옥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리죠.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이 흰색 다리가 어두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베네치아에서 가장 로맨틱한 곳 중에 하나가 되었을까요? 이 해질녘 곤돌라를 타고 이 다리 아래에서 키스를 하는 연인은 이 영원한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이 전설, 설화와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탄식의 다리의 모습입니다. 아까 그림이 잘려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 더 가져와 봤습니다. 예, 다음으로 슬쩍 보는 이탈리아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 도시국가로 출발해서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성장한 로마 시대에 이탈리아는 사실상 유럽 정치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이 로마 제국은요, 그렇게 처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대제국은 아니었습니다.
이 초창기에는요, 그 로마가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상 에투리디아의 식민지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왕이 있었는데요. 로마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에투리아인들이 파견한 왕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식민도시, 에투리아의 식민도시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뭐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식민지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원로원 세력, 즉 귀족 세력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 귀족들이 중심이 돼서 이 에투르리아인들을 몰아내고 독립을 얻어낼 수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 원로원 귀족들의 힘이 막강해지고요. 결과적으로 공화정으로 정치 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이 공화정으로 바뀐 뒤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이탈리아 반도 전체로의 팽창 기간이 있죠. 이 이탈리아가 이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물론 대제국을 건설하는 데도 필요한 도구였지만요. 이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시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예, 이전의 전쟁에서는 사실상 이 노예가 될래 죽을래 이 둘 중에 하나였어요. 살면 노예가 되는 거고요. 죽으면 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는 또 다른 제3의 안을 내놓게 되죠. 죽을래, 노예가 될래, 아니면 로마 시민이 될래. 그래서 우리 같이 잘 살아볼까? 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노예가 될래, 죽을래 이렇게 되면 끝까지 싸우는 방법밖에 없겠지만 우리 함께 더불어서 로마 사람으로 살래? 이 제안을 받게 되면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복잡해지겠죠. 그래도 살아서 로마 시민이 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제가 매국 녹았다고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이 제3의 이 제안은 아주 영향력이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시민권을 매개로 해서 싸우지도 않고 이 영역을 넓혀 나가는 이 모습을 이 로마는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리한 전략을 통해서 이 팽창을 깨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만 보면 상당히 어떤 위기나 어려움도 없이 이 대제국을 건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로마는 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대제국을 이뤘죠. 위기 없이는 성장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이 갈리아인들의 공격에 이 로마가 거의 점령당하다시피 한 전쟁도 있었습니다. 이 갈리아인들이 이 로마가 이제 서서히 이 에트루리아인들을 몰아내고 서서히 이탈리아 반도 전역을 이 통일해가는 어떻게 보면 발전하고 있던 그 시기에 이 갈리아인들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 로마로 쳐들어오게 되죠. 이 로마인들은 사실상 로마를 점령당하고요. 뭐 언덕 하나 정도 남아있는 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이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기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대제국으로 성장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면요,
그거는 내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한 당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로마도 뭐 하루아침에 로마가 된다. 다 이런 시련 겪어가면서 이 대제국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극복하시는 게 이 올바른 이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좀 잔소리가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부터 지역별로 다른 정치 체제를 유지하며 발전하게 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베네치아, 피사, 이런 나라들은 이 공화국 체제로 가게 되고요. 또 어떤 나라들은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즉 종교적 수장이 대통령이 되는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영주가 이 통치하는 영주국가 체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정치 시스템이 공존하는 국가로 거듭나게 되죠. 이 르네상스로 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되는데요. 그 뒤에 사실상 이스탄불이 이 콘스탄티노플이 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점령되게 된 이후로 또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신항로를 개척하게 되면서 이탈리아의 이 중개무역은 이제 쇠퇴하게 되고 쇠퇴하게 되면서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19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통일 왕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반도 국가죠. 이 이탈리아는 대표적인 반도 국가 중에 하나고요.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이 고대 아테네, 스파르타가 있던 이 발칸 반도, 그리고 앞서 얘기한 콘스탄티노플이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 그리고 우리 한반도, 이 대표적인 반도 국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계 역사를 쥐락펴락했던 경험들을 다 한가닥씩 하던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반도 국가들은 해외 지향적인, 그러면서 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해외와의 교역을 통해서는 이 발전을 하는데요. 이것이 세국 정책을 한다든지 이 외국과의 교역을 단절하게 됐을 땐 이 약소국으로 전락하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 역시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죠. 우리나라도 중국, 청나라, 러시아, 일본의 침략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제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이 저항의식은 아주 투철한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상 이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보여줬던 그 만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러시아는 항상 부동항을 얻는 게 이 최우선 국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동항이라는 것은 얼지 않는 항구를 갖는 것이죠. 블라디보스톡도 이 한겨울에는 꽁꽁 얼어붙기 때문에 배를 띄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는데요. 한반도를 한번 보세요. 블라디보스톡에서 한반도를 한번 보세요. 아주 지척에 부동항이 널려 있습니다. 한반도 도처에 이 부동항이 널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항상 우리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일 때
찔끔찔끔 들어와서 괴롭히는 또 다른 이 국가죠. 그래요. 우리 주위엔 왜 하나같이 뭐 중국, 러시아, 일본, 뭐 대단하네요. 이 열강이라면 뭐 어떤 나라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나라들이 있죠. 하지만 그러한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도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요. 위기가 생기는 순간 그거는 기회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위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죠. 예, 잔소리 같은 얘기라서 좀 죄송하네요. 예, 이 19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통일 왕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무솔리니와 이 전체주의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게 되죠. 이 많은 노력 끝에 오늘날 패션과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이 기원전 8세기에 로물루스와 레무스에 의해 건설된 로마는요, 이 6세기에 로마 공화정을 세우게 됩니다. 이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이 형과 아우죠. 이 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로 싸워서 한 사람을 죽이는 형제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뭐 그런 가슴 아픈 얘기들도 있지만 뭐 그것이 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지는 않아서 여기서는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있었고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고 이들은 사실상 에투르리아인들이었어요. 그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로마 공화정을 세운 뒤에요. 이 지중해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 기원전 3세기 카르타고와의 이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점차 영토를 확장해 이 지중해 연안의 거의 모든 지역을 석권하게 되죠. 그 뒤에 이 공화정 체제가 무너지고 로마 제정 시기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장악한 옥타비아누스는 군대 지휘권과 주요 관직을 독점하게 됐고요. 사실상 황제와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되고요. 이때부터 제정의 시작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옥토버, 즉 10월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에서 유래된다는 점도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뒤에 이 망할 것 같지 않은 천년제국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 게르만족의 이동이 시작되고요. 이 동서로마로 분리된 뒤에 서로마 제국은 476년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요. 동로마 제국은 1000년 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이 메르센 조약이 이탈리아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가 죽은 후 메르센 조약으로 영토가 나뉘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원형이 됩니다. 이 르네상스는요, 이 지중해 무역을 통해 부유해진 시민들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부활한 것이고요. 이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새로운 시각. 어떤 시각일까요? 이 시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전의 그림은요, 이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이 대부분 이 성화를 위주로 해서 그림이 그려지게 되다 보니까 굳이
이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살아있는 존재에게만 존재하는 그림자가 이 그림자를 그릴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이 르네상스 시기에 접어들면 여러 이 화가들에 의해서 이 그림자가 이 도입되게 돼요. 그러면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문화가 나타나게 되죠. 예,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피렌체의 이 메디치 가문과 교황의 후원으로 예술가들은 마음껏 기량을 펼치게 되죠. 그 뒤에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유럽의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이탈리아 각지는 강한 나라들의 희생양이 되어 지배자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반도국가의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활발한 그리고 대외지향적인 외교와 무역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 반도국가고요. 외국과의 교역이 단절되게 되면 사실상 약소국으로 전락하면서 강한 나라들의 이 희생양이 되어 이 지배자가 계속 바뀌게 되는 운명을 갖게 되죠. 예, 결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탈리아 왕국의 성립은요, 이탈리아 대부분의 영토를 통합해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하게 되죠. 이 통일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솔리니와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에게 패전하게 되죠. 이 제1차 세계대전 승전 이후 불안한 상황에서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무솔리니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탈리아는 승전국이었죠. 승전국이긴 한데요. 이 사실상 강화조약이 체결될 때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존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 독일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을 나눠가게 되죠. 그런데 승전국인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남 좋은 일만 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사실상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서 이 전체주의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고 그 와중에서 무솔리니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일본과 함께 싸웠으나 당연히 패전하게 되죠. 예, 영방국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백 개의 영방국가를 통일한 독일과 이탈리아는 어떻게 강대국의 견제를 물리치고 통일하여 하나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중세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국들을 영방국가라고 말합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권한이 끊임없이 제후들에게 이양되었던 것이죠. 본래 봉신에 불과한 제후들의 영지가 준 독립국처럼 되어 독립국 행세를 하는 제국국들의 수가 무려 약 300개국을 헤아리고 있었죠. 예, 이 영방국가의 힘을 더욱 강화시킨 조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영방국가들의 주권을 국제적으로도 승인한 것이 바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죠. 영방국가들은 그들끼리 혹은 외국과 자유롭게 동맹을 맺을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1806년에는요, 신성 로마 제국이 붕괴되면서 영방국가의 시대도 저물기 시작합니다. 비엔나 회의에서
연방 국가들을 모아 독일 연방을 형성케 하면서 동시에 연방의 구성국이 연방에 적대하는 동맹을 형성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이죠. 예, 통일을 이끈 강력한 힘 민족주의를 보도록 하죠. 안으로는 이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밖으로는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 이 민족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는요, 자유주의가 확산되었죠. 이러한 자유주의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민족주의입니다. 우리가 보통 개인의 자유와 민족주의는 이율 배반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역사적인 개념으로는 맞습니다. 이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실상 민족의 자유도 중요시 여긴 것이죠.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을 이루어낸 것도 민족의 자유를 강조한 민족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가리발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탈리아의 통일을 원했던 것은 이 가리발디뿐만은 아닙니다만 이 대표적인 인물이 가리발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던 어려운 시기에 통일을 위해 이 몸을 바친 이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처음에는 청년 이탈리아당에 가입해 통일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예, 이 청년 이탈리아당에 가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민족주의를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죽어도 통일, 뭐 이런 식의 감정적 통일 운동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1860년 붉은 셔츠당이라는 의용군을 조직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붉은 셔츠당을 이끌고 군대죠. 의용군 혹은 민병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군대를 이끌고 시칠리아 왕국과 나폴리 왕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가리발디는 하나의 이탈리아 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이 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사르데냐 국왕에게 바치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탈리아 왕국, 통일 이탈리아 왕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샤르데냐 왕국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프랑스 2월 혁명 후에 이탈리아 통일운동은 이 샤르데냐 왕국의 카보우르가 주도하게 됩니다. 이 카보우르는요, 총리로 임명된 후 산업을 육성하고 군대를 개편한 뒤 이 산업 육성과 군대 개편으로 이 북극 강병을 이룬 후에 전쟁을 통한 이탈리아 통일을 기획하게 됩니다. 이 감정적인 통일 운동만 가지고는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전쟁을 통한 이탈리아 통일을 기획하게 되죠. 카보우르는 프랑스의 도움을 얻어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북부와 중부 이탈리아를 통합하게 됩니다. 이 남부 이탈리아를 통합한 가리발디가 정복한 땅을 이 샤르데냐 왕국에 바친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가 있죠. 만약 가리발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공화국을 만들었다면 아마 이 분단 국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리발디는 정치적인 이 목표보다는 통일 운동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샤르데니아 국왕에게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로마와 베네치아를 제외한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의 과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에 베네치아가 강성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울러서 이탈리아 통일운동과 통일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A4 한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요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